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노안연구센터 연구팀이 지난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녹내장 치료제 필로카르핀과 소형제 디클로페나그를 결합한 점안액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당연히 노안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노안은 보면 이제 수정체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인대나 이런 쪽의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정체의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안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제 약으로, 안약으로 이 수정체 운동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약이 생기는 거예요. 필로카르핀은 동공과 수정체 조절 근육을 수축시켜 가까운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디클로페낙은 장기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염증, 통증 출혈을 억제하는 역할. 실험에 참가한 평균 연령 55살 환자 766명은 아침에 한 번, 6시간 뒤 또 한 번 안약을 점안했습니다. 그 결과 1% 정도의 안약을 투여받은 그룹의 99%는 치료 검사표에서 2줄 이상을 추가로 읽었고, 2% 농도 그룹의 69%와 3% 농도 그룹의 84%는 3줄 이상 더 읽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효과는 최대 2년간 지속됐습니다. 연구팀은 세 가지 농도 모두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시력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간편한 노안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시야 흐림, 점안의 투여 시 자극, 두통 등 부작용이 일부 환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의 브루카르트 빅 교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 노안에 대한 뭐 이런 기술들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조선 관련으로 한미하고도 이제 관계에서도 조선이 큰 핵심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의 LNG선 제도 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양국 정상이 만나서 악수 한번 했다고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LNG선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데, 대체 그래서 LNG 선에 대해서 좀 요약이 잘 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면 둥그런 이런 LNG 선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고 그냥 네모난 형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둥그런 거는 우리 지상에 있는 그 둥그런 거를 그냥 배에다 그냥 가져와서 실은 형태고요. 좀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LNG 선 하면 이런 형태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LNG선을 왜 만드냐, 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는지. 이게 보면 이제 LNG 선 안쪽에서의 구조거든요. 왜 그냥 배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경쟁력까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상이 어디 대전하는 이러한 기술이 완전히 떠오르게 바로 Liquefied Natural Gas,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LNG는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이상 적고 미세먼지에서 20의 사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미국은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산 셰일 혁명 덕분에 예,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생산량 1위가 이제 미국이고요. 혹시 석유 생산량 1위는 누군지 아시는가요? 예, 그때 미국이라고. 예, 석유도 예,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천연가스 또한 석유도 1등인 국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부터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 생산량을 미국은 이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으로 이런 걸 많이 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을 보면 미국이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셰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제 이 생산했던 것들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까지도 자국 생산에서 이제 충당하는, 과거에는 미국이 LNG 수입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를 들여오는 시점이 한 18년도 이후 때부터 이제 들여왔고, 그래서 미국에 들여오던 이제 LNG 양이 많을 때는 거의 한뭐 15%까지도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때였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산 LNG를 유럽이나 아시아로 실어나를 수요가 4% 본론입니다. LNG선이 왜 그냥 가장 큰 기술적 초조원을 견뎌라.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기체일 때보다 600분의 1로 줄어서 배로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실어나를 수 있게 된 것. 밖에 없는데요. 바로 어떻게? 이게 바로 LNG선의 심장, 바다 위의 거대한 보온병이라 불리는 Carbon Containment System, 화물창 기술입니다. 과거 LNG 화물창은 모스형이라는 방식이 줄을 이뤘습니다. LNG선 사진에서 배 위로 커다랗고 동그란 돔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바로 그게 모스형 탱크인데요. 선체와 분리된 거대한 구형의 독립 탱크를 배 안에 탑재하는 방식으로서 구조적으로는 매우 튼튼했지만 탱크 주변에 버려지는 공간이 너무 많아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대세인 멤브레인형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배의 선체 자체를 탱크 벽으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선체 안쪽에 특수 단열재를 여러 겹으로 붙이고 그 위에 얇은 금속막, 즉 멤브레인을 씌우는 방식입니다. 배의 네모난 공간을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어 과거 모스형보다 최소 15% 이상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화물창 내벽에 붙이는 금속막의 두께가 고작 0.7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영하 163도의 초저온에서는 웬만한 금속은 수축하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는 인바라는 특수합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인바라는 소재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도 쓰여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데 이 인바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바이메탈 마스크라는 부품을 만들어 유기물이 이 마스크를 송송송송 갈가며 픽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스크가 열 때문에 조금이라도 휘어지면 수백만 개의 픽셀이 엉뚱한 위치에 찍히면서 불량이 나버릴 수도 있는데요. 정반대의 상황에서 같은 소재가 쓰이는 건데 LNG선에서는 영하 163도의 극한의 추위를 버텨야 하고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뭔가 고열 양쪽에 놀라운 안정성 때문에 수축해서 찢어지면 곧바로 만든 얇은 막을 수십만 제곱미터 넓이의 화물창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도전. 즉기에는 여러 겹의 첨단 단열재를 완벽하게 시공해야 하는. 여기서 이제 모스형이 있고 멤브레인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이 모스형 같은 멤브레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일부러 주름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일 때는 용접을 다 하고요. 그래서 용접하고 난 뒤에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 형태로 내부 벽을 이제 만드는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163도 그리고 상온 이런 형태로 온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열팽창이나 수축 이거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주름을 이제 잡아놓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외벽에는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벽에는 이렇게 단열재를 붙여가지고 이제 LNG의 외부 그 이별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도전. 증발하는 가스를 잡아. 아무리 보온병 기술이 좋아도 100% 완벽한 단열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운항 중에 LNG가 조금씩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가스로 변하는데요. 이걸 증발가스, boil gas, BOG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전체 화물의 약 0.1% 정도로 날아가는데 이게 그냥 두면 탱크 안의 압력을 높여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이중연료 듀얼 퓨얼 엔진인데요. 말 그대로 BOG와 선박용 경유를 모두 연료로 쓸 수 있는 엔진입니다. 벌어지던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마이너스 163도로 저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그 열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열이 LNG를 증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끓듯이 얘가 LNG가 끓어요. 그러면서 보이로 가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가스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이게 하나의 또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바로 태워버릴 수 있는 게 지금 나오는 이 방식이고요. 그래서 엔진에다가 그냥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CNG 버스처럼 선박도 CNG 엔진 형태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스를 다시 재액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액체 상태로 돌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기술이고. 가스를 엔진 연료로 재활용하니까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여기에도 크게 고압으로 가스를 분사하는 MEGI 엔진과 저압으로 분사하는 XDF 엔진 방식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바로 reliquefaction, 재액화 기술입니다. 이건 아예 배 위에 소형 LNG 공장을 하나 싣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발해서 나온 가스 BOG를 포집해서 다시 영하 163도로 냉각시킨 다음 액체로 만들어서 화물창에 되돌려 놓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물 손실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도전, 육상 인프라와의 연계. LNG선이 바다 위를 떠다니려면 육상에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액화 플랜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액화 공정은 거대한 냉동 압축기를 돌려야 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과정입니다. 이때 심장 역할을 하는 동력원으로 항공기 제트 엔진 기술에서 파생된 고성능 가스 터빈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또한 이 거대한 공정이 쉴 새 없이 돌아가려면 열을 식혀주는 냉각 장치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물이 부족하거나 식 열교환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엔진 생태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자체 LNG선은 하나오션으로 대표되는 조선 빅3입니다.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량의 66%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3사 몫이 하나 5% 이상을 LNG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좀 따라오기 힘든 기술이기도 하고요. 앞서 보셨던 이런 기술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멤브레인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 자체가 보면 아직까지는 그 프랑스 GTT사인가요? 그쪽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척 만들 땐 100억씩 이렇게 주는 형태로 계약이 돼 있고 그걸 뭐 거의 30년 동안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국 기술로 만드는 거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KC1이라고 해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앞서 보면 이제 보온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보온재를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유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잘못됐니 뭐 이렇게 막 따지고 하다가 그게 가스공사하고 뭐 삼성중공업하고 이렇게 같이 뭐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아직 그 원래 SK 쪽에서 선을 그 배를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배를 못 받겠다 그러면서 막 소송 아마 중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니까 이제 그러면 새로운 기술 KC2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KC1이나 똑바로 해결해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 중국도 LNG 선을 이제 만들고 하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호주에 이제 처음 LNG 선 보냈는데 중간에 섣버렸어요. 예. 그러고는 그 배는 아마 폐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겠네. 사람들이 중국 LNG 선은 그렇게 뭐 잘 신뢰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3사 모두 고압 MEG에 맞춰 완벽하게 건조품을 쌓아온 주력 분야가 나뉘기도
더 아끼기 위한 최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은 아주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이버 에어라고 불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술이죠. 이건 배 밑바닥에서 미세한 공기방울들을 내뿜어서 선체 표면과 바닷물 사이에 공기 카펫을 까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물의 마찰 저항이 크게 줄어들어서 더 적은 힘으로 즉 더 적은 연료로 운항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더해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윙세일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날개 모양의 돛을 배에 달아서 바람으로 보조 추진력을 얻는 현대판 범선 기술도 개발하고 있죠. 이런 독자적인 기술들을 통해 연료 소모를 크게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통과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GTT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멤브레인 화물층의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우리나라 모든 조선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었음에도 이 회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맨 에너지 솔루션즈, 스위스의 윈GD는 각각 MEGI와 XDF라는 양대 이중연료 엔진을 공급하는 엔진 기술의 양대 산맥이며 GE에서 에너지 부문으로 분사한 GE 버너바의 가스 터빈은 육상에서는 LNG를 만드는 공장의 심장 역할을 하고 소비지에서는 그 LNG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LNG 시대의 핵심 동력원을 공급하죠. 영하 163도씨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책임지는 기업들로는 우리나라 듀오가 있습니다. 바로 초저온 고냉제 시장의 양대 산맥 동성화이텍과 한국화분인데요. 바로 초저온 고냉제 그래서 뭐 조선이 가면 이 두 개 업체도 막 같이 막 움직이죠. 시장의 양대 산맥 동성화이텍과 한국화분인데요. LNG선 한 척에 들어가는 고냉제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데 이 두 회사가 국내 조선 3사에 들어가는 물량을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이텍은 세계 최저 수준의 LNG 자연기화율 BOR 기술력을 자랑하며 한국화분은 LNG 화물창의 2차 방벽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LNG 생산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로 S&T 에너지인데 LNG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곡괭이를 파는 기업으로 불리는 S&T 에너지는 주력 제품이 LNG 앵커 플랜트의 필수 장비인 공냉식 열 교환기로 특히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이 대거 건설되면서 북미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예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미국 시장을 정주행하고 있죠. 또한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로 LNG 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전소 효율을 높이는 배열 배수 보일러 HRSG 사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LNG 산업 물론 근데 가장 큰 숙제는 메탄 슬릿 문제입니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사실 이산화탄소보다 단기적으로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인데 만약 생산 과정이나 엔진에서 미처 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그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 이제 더 많이 배출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슬릿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80배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이게 수치가 고정된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60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메탄 자체로 이제 노출이 되면 CO2보다도 훨씬 온난화 지수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메탄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 CO2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탄 온난화 지수도 낮추고 그 다음에 위험성도 낮추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고요. LNG 주성분인 메탄은 사실 이산화탄소보다 단기적으로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급이라도 대기 중으로 새어나고 자산의 위험입니다. 지금 짓는 LNG선이나 관련 시설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인 건데 그런데 만약 예상보다 훨씬 빨리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완전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이 비싼 LNG 인프라들이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죠. 결국 LNG는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현실적인 징검다리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시작해서 LNG선의 첨단 기술과 예, 그래서 LNG를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르죠. 예, 어떤 사람들은 LNG를 우리가 그만 써야 되는 연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어떤 측에서는 LNG를 이제 징검다리 역할로, 일단은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지 않냐. 수소 방금 안 되잖아. 암모니아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LNG를 당분간은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 세대에서는 LNG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나. 수소나 뭐 암모니아로 바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일단 저번에 한번 LNG에 대한 밸류체인을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LNG 선이 뭐 요즘 핫하잖아요. LNG 선에 대한 내용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기술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이 정도의 내용이면 답안을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기대보다 성과 떨어져도 제모팀에서 AI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요약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일단 전 세계 뭐 재무팀 쪽에서의 20%가 AI 업무를 활용을 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반복적인 부분, 뭐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AI 도입으로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기대 수익은 낮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 일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효과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AI를 비용 절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AI가 잘하는 검색, 요약, 추출, 질의, 미래 예측, 데이터에 대한 문제 탐지 이런 것들을 주로 AI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딜로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재무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기대감은 있지만 성과는 생각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AI가 잘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찾아서 여기서 뽑아내기 뭐 재미나게 시키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예측하는 부분이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엔스로피 클로드에 이제 엑셀하고 PPT 직접 생성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데이터를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해서 코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버스 이런 쪽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보고서가 이제 아웃풋까지 되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고 그걸 이제 구글하고 지금 연동이 되죠. 클로드가 보면 그 결과물을 보통 캔버스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는 구글하고 연동을 시켜 구글에 바로 익스포팅 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오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서 소각장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나섰어요. 지금 성서 소각장에는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가 옛날 거고요. 2, 3호기는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주기적으로 이쪽에서는 뉴스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성서발전협의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도 보면 반대 플랜카드가 한 번씩 붙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호기 개체 공사에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호기가 시설 용량이 이제 360톤인데 이게 보수 유지보 개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6년부터 정상 가동 예정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스팀이 지역난방에 이제 또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지역에서는 열이 좀 남아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난방 자체에도 270메가짜리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쪽 열만 하더라도 상당한 열이 남거든요. 그리고 1호기에서도 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 열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든지 가겠죠. 우리 수유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가스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2, 3호기도 내구연은 15년인데 이제 거의 다 지났어요. 그래서 1호기가 120톤, 그다음에 360톤 이렇게 되는데, 원래라면 과거에는 이 2, 3호기를 폐기하는 걸로 대구시가 가닥을 좀 잡았었습니다. 근데 대구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 폐기하면 나중에 설치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거 하는 거 취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9년 기준으로 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이제 하루당입니다. 하루당 1200톤 정도 양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그 다음에 성서 자원회수 시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 매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정천리 매립장 그쪽의 이야기고요. 성서 자원회수 시설, 이게 이제 성서 써보셨던 1, 2호기에 대한 그 이야기 같고, 폐기물화 시설, 이게 SRF 시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30년부터는 직매림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게든 다른 쪽이나 이쪽에서 감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이거 폐기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겠는데 폐기는 보류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아직까지는 1호기에 대해서 준공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